축제의 밤, 그리고 한 사람의 붕괴. 충남 아산의 국립음악제는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도심 외곽에 설치된 거대한 야외 무대 위에는 수만 개의 조명이 교차하며 바다처럼 출렁였고, 관객석에는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자리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무대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가수 별표 김용빈 별표의 컴백 공연이었다. 그의 이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3주 전이었다. 소속사인 아스톤 엔터테인먼트가 김용빈이 국립음악제를 통해 공식 복귀한다고 발표했을 때 팬들은 환호했다. 그는 한때 국민 발라드의 제왕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2년 전 돌연 활동을 중단했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기자석에서 나는 그를 기다렸다. 문화부 기자로서 10년째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만큼은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관객들은 형광봉을 흔들며 이름을 외쳤다. 용빈 오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함성 속에서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조명 뒤쪽, 무대 오른편의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다. 21시 32분. 김용빈이 등장했다. 검은 수트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꽂은 채 그는 조용히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첫 곡은 그의 대표곡 기억의 끝에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2절로 넘어갈 때 그는 노래를 멈췄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관객의 함성이 얼어붙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투명한 병 안에는 검푸른 액체가 출렁거렸다. 스태프가 달려오기도 전에 그는 병 위 마개를 열었다. 그리고 한 모금 삼켰다. 조명이 꺼졌다. 비명, 혼란, 그리고 울음. 그는 무대 위에 쓰러졌다. 그날의 영상은 3분 만에 전 세계로 퍼졌다. 국립음악제 자살 미수 사건. 팬들 앞에서 독을 마신 가수. SNS에는 실시간으로 용빈이라는 이름이 폭발적으로 오르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곧 독극물 반응은 음성이라고 발표했다. 그가 마신 것은 알코올 성분이 섞인 미확인 용액이었다. 즉, 죽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사건 다음 날 나는 아산경찰서에 있었다.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그가 마신 액체, 혹시 검출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자살 시도는 아닙니다. 그보다 약간 연극 같았습니다. 연극.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김용빈의 매니저였던 별표 박도윤, 42, 별표를 찾아갔다. 그는 기자를 경계하며 짧게 말했다. 그 사람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기억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가끔 자기 곡의 가사를 못 외웠습니다. 그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다. 김용빈은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다. 그러나 도윤은 한 장의 메모를 내밀었다. 거기엔 더스크라는 단어와 함께 이런 문장이 있었다. 기억을 지우면 노래도 사라질까? 이후 나는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가 마신 건 약물입니다. 기억 억제제요. 프로젝트 더스크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실험약입니다. 그가 복귀한 이유는 실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재는 예상보다 어려웠다. 아스톤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질문에도 사생활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문서를 입수한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더스크는 2022년 한 바이오 스타트업 라이프 뉴럴스가 기획한 프로젝트였다. 목표는 트라우마성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 위임상 실험이었다. 놀랍게도 김용빈은 그 임상 일상 피험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서명과 지문이 계약서에 찍혀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약물은 감정과 관련된 특정 기억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작용은 치명적이었다. 기억의 연쇄성이 깨지며 자아인식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김용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 실험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김용빈의 전 작사가이자 연인이었던 정미아, 29. 3년 전, 그녀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유서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았다. 그가 내 노래를 훔쳤습니다. 정미아는 김용빈의 데뷔곡을 비롯한 5곡의 원작자였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소속사는 모든 저작권을 김용빈 개인 창작으로 등록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이미 음원은 발매되어 버렸다. 그녀의 노래는 세상에 남았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김용빈은 공식석상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업계에서 죄책감 때문이라 해석됐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환청을 들었다. 내 노래 돌려줘요. 그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결국 기억을 지우기로 했다. 음악제 전날 김용빈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뇌에는 더스크 약물의 마지막 투여가 이루어졌고 그는 모든 기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복귀를 요청했다. 그 이유를 묻자 그의 주치의는 말했다. 아마 본능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무대 위에 자신은 남아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무대에서 그는 진실을 폭로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이제 이 모든 게 끝나야 해요. 그건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과 실험의 부도덕함, 그리고 가려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언이었다. 사건 이후 보건당국은 라이프 뉴럴스의 모든 실험을 중단시켰다. 프로젝트 더스크는 불법 인체 실험으로 드러났고 여러 명의 연예인과 정치인도 피험자 명단에 있었다. 그러나 김용빈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는 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가수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노래를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나는 사건을 3개월간 추적했다. 그의 주변인 12명, 소속사 직원 8명, 그리고 병원 관계자 5명을 인터뷰했다. 모두가 그는 실험의 희생자이자 가해자였다고 말했다. 그의 잘못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기억 상실은 속죄였을까? 도피였을까? 한편 사건이 있은 지 넉 달째 되던 날, 내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기자님, 그 사람은 지금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거리의 노래방 앞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의 노래를 듣고 울어요. 그 파일에는 짧은 음성 녹음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잔잔한 기타 소리 위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기억이 사라져도 진실은 노래로 남아요. 그건 정미아의 미공개 데모였다. 끝부분에서 김용빈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미하야, 이제야, 돌려줄게. 2025년 11월 3일, 나는 기사를 마감하며 이렇게 썼다. 한 남자가 기억을 지움으로써 얻은 것은 자유일까? 공허일까? 한 여자가 남긴 노래는 사라졌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음악은 기억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릇이 깨져도 울림은 남는다. 아산국립음악제는 올해 폐막 공연을 취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대를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는 연민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기사에 덧붙였다. 김용빈은 자신의 기억을 지웠지만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가 남긴 가장 큰 노래는 아마도 침묵일 것이다. 며칠 뒤 한 기자 간담회장에서 문화체육부 관계자가 나를 불렀다. 한 기자님, 이상한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더스크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웃었다. 기억을 지우는 시대에 진실을 기록하는 게 기자의 일 아닐까요? 그날 밤 나는 김용빈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다. 노이즈 사이로 들린 그의 목소리.
이제 제 노래는 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의 것이죠. 그리고 재생이 멈추자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상하게 따뜻했다.